여러분, 딱 하나의 날짜만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4월 5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자금 흐름이 이 날짜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미국은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10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바로 4월 5일입니다. 만약 이날까지 협상 테이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국제유가 브렌트유 기준은 배럴당 120달러를 가뿐히 넘어설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1,540원 선을 위협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유비, 식비, 전기료, 택배비 등 우리 일상과 직결된 모든 비용이 한 단계 더 크게 치솟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4월 5일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자산에도 한 번에 몰빵 투자할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분할하고 또 분할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쟁, 육아, 금, 환율, 그리고 반도체 이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달력에 반드시 빨간 줄을 쳐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모르고 4월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단 한 달 만에 20% 이상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과 기름값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 사태의 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이란은 마치 빗장을 걸어 잠그듯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측에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휴전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AP통신과 알자지라가 3월 25일에 동시에 보도했던 내용이죠. 이는 공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또한 조건부로 완화하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제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무려 15개 조항에 걸쳐 공들여 작성된 문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투조차 뜯어보지 않은 채 반송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디언지가 보도한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은 가히 압권입니다. 그는 적과는 협상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5가지 조건을 역으로 제시했는데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공습을 완전히 중단할 것. 둘째, 파괴된 시설을 미국 자금으로 복구할 것. 이는 사실상 미국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에 다름 아닙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최후 통첩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월 26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1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란이 협상 자체를 이미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과 상대가 거부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기묘하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고백했는데 상대방은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관심조차 없는데도 우리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고 혼자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유예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 강화 의지를 밝히며 단독 행동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 손으로는 이란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스라엘의 허리띠를 붙잡고 통제하려 하지만 양쪽 모두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려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변수가 현재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세 주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초대형으로 증폭된 상태입니다.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이처럼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름값 이야기를 해볼까요? 포춘지 3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8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 71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단 30일 만에 무려 51%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유가 상승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이상 올랐으니 매일 약 9,1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1,508원을 곱하면 하루에 무려 1,3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4조 원이 넘는 돈이 오직 기름값 상승분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더욱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대략 2,200만 가구입니다. 이 총액을 가구 수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매월 18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새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돈이 청구서에 직접 찍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택배비, 식자재 가격, 공장 가동비 등 우리 생활 속 소비 곳곳에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 갔다가 달걀 한 판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며 놀랐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치솟는 기름값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고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고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 또한 모두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하루에 배럴당 3에서 5달러씩 추가 상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4월 안에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서플라이 사이드 인플레이션, 이 교과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이 막히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더 무서운가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누르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번에는 금값이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룰이 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배신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3월 말 기준 금 현물가는 온스당 4,40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지난 52주 변동폭을 살펴보면 최저 3,760달러에서 최고 5,605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무려 2,500달러 넘게 출렁인 것인데 이는 평소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동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금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K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가 1월 말과 2월 초 두 차례 연속으로 금 선물 증거금을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초기 증거금은 16, 5%에서 19, 8%로 유지 증거금은 15%에서 18%로 인상되었는데 이 조치가 금값 대폭하게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만약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급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입니다. 금 선물 시장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증거금이 인상되자 빚을 내어 금에 투자하던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이 터지면 투자자는 강제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시장에 쏟아져 나온 매도 물량은 금값을 더욱 떨어뜨리고 금값이 떨어지면 또 다른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듯 한번 시작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던 포지션들도 증거금 인상이라는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 현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물 투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에서 금 세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금을 세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금 거래의 허브 중 하나인 두바이에서 전쟁으로 인해 항공편이 끊겼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지만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래상들은 런던 기준가 대비 온스당 최대 $30까지 깎아주면서 떨이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금값이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고작 물류 하나 막혔다고 금이 세일을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디지털 거래 시대에 아날로그 물류라는 변수가 금값을 뒤흔든 전례 없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며 진짜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금을 지금 당장 왕창 사면 되는 것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연말 금값이 $6,300를 전망하고 있고 UBS는 $6,200, 도이치뱅크는 $6,000를 제시하는 등 주요 투자기관들은 금값의 방향이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30개 기관을 설문조사한 중앙감 역시 연간 $4,746로 현재 가격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금의 단기 저점을 $3,900로 잡았습니다. 현재 금값이 $4,400이니 여기서 10% 넘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올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누적으로 $730억 이상 금을 사 모으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개미들이 금을 사는 동안 큰손들은 조용히 매도하며 이탈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 공포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금을 사려는 쪽이 사라진 수급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금값이 떨어진 것은 금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금을 팔아치운 결과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금을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은 장기적인 방향은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 중간에 깊은 구덩이가 존재합니다. 한 번에 몰빵 투자한다면 이 구덩이에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3,900까지 하락한다면 이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것이며 전쟁 이후 경제 부양책이 본격화되면 $6,000대의 새로운 경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환율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 솔직히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1 환율은 1,508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2009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을 때의 환율을 무려 17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1,420원대였던 환율이 불과 3개월 만에 6% 넘게 폭등하며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3월 환율 전망치를 1,450원에서 1,550원 범위로 제시했는데 이미 상단에 바짝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서면 그 위에는 마땅한 저항선이 없어 낙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까지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이라는 17년 만에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음 저항선까지는 예상치 못한 폭으로 환율이 치솟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 또한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며 만약 전황이 더욱 확대된다면 환율이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많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달러를 사재기하듯 확보하려 합니다.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액 중 달러 비중을 늘리며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현재 상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75%로 동결했습니다. 표결은 11대 1이었으며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했으니 나머지 위원 전원은 동결에 찬성한 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점도표입니다. 19명의 위원들이 올해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 중 14명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거나 기껏해야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불과 작년 12월만 해도 2번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본 위원이 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5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왜 연준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유가가 무려 50%나 급등한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연준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졌고 국제 유가가 단숨에 4배로 폭등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물가는 12%까지 치솟았고 동시에 실업률은 9%까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경제가 양쪽에서 동시에 피를 흘리는 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45%나 폭락했고 미국인들은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서 기름을 배급받아야 했습니다. 경기는 식고 물가는 치솟는 이 최악의 조합을 우리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악몽 같았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레시피가 하나씩 다시 갖춰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로 교란, 중앙은행 신뢰 흔들림.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캔비씨는 현재의 오일 쇼크가 연준을 동결 상태로 묶어둘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한 인도 금융매체는 아예 교과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레시피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한국에겐 이중고로 다가옵니다. 유가 자체가 달러 기준으로 오르는데 그 달러마저 강세를 보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사실상 2배로 기름값이 뛰는 형국인 셈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으로서는 원화로 환산되는 에너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걸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말로 표현하자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나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선에 넣으면 하늘로 둥둥 뜨는 헬륨가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륨이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자 뉴욕타임스는 보이지 않는 병목, 헬륨 부족이 칩 산업을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냉각하고 웨이퍼를 열처리하는 데 헬륨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물질인데 안타깝게도 이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전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륨을 그저 파티용 풍선가스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9도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독특한 물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산소와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극저온 냉각을 통해 미세한 회로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헬륨 공급이 중단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있어도 단 하나의 칩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무려 30%를 책임지던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 막대한 물량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6일 로이터 통신이 상하이 세미콘 차이나 행사를 취재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공급망 컨설팅 업체 대표는 헬륨 부족이 절대적인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으며 스위스의 한 반도체 부품 회사 이모는 이미 자사 생산에 영향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 역시 단기적인 공급 부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업계의 현실적인 판단은 카타르에서 끊긴 30%의 물량을 급하게 대체할 곳은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는 약 6개월치의 헬륨을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당장 공장 가동이 중단될 염려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비축량 또한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여름까지 장기화된다면 칩 생산 수율 하락과 함께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 레이팅스가 이번 중동 분쟁의 장기화가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공식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은 말 그대로 전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약 30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약 31조 원을 사들이며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대 역대급의 치열한 대결이 한 달 내내 펼쳐진 것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대략 1,800조 원임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전체 시장의 거의 2%에 해당하는 30조 원이 넘는 물량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손바뀜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외국인이 15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8.9%로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한 달간 12% 넘게 급락하며 주요국 증시 중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보다 한국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도 높은 이중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에도 외국인들이 이미 20조 원 규모를 순매도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탈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에너지도 반도체 핵심 소재도 수입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 굳이 한국 시장에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를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 3월, 외국인 매수세가 유일하게 유입된 분야가 바로 방산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신중해야 할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5일 이후 협상이 극적으로 진전된다면 방산주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수혜주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면 그 수혜 또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방산주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 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공급이 막히자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줄줄이 불가항력, 포어스머저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가 지난 3월 4일 업계 최초로 이를 선언했으며 이어서 다른 대형 화학사들도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생산 차질을 공식화했습니다. 에틸렌이 부족해지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기초 소재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선박 후판, 바이오, 화장품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생산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비축유는 국가 비상시에만 꺼내 쓰는 최후의 비상금과 같은 것인데 이를 사용하자는 논의 자체가 현재의 위기 수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위기 상황들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며 물가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묶어두고 고금리가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며 최종적으로 치솟은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리의 시작점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달력에 빨간 줄을 쳐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이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5일 공격 유예 조치 만료.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4월 첫째 주. 미국-이란 15개 조항 협상 결과. 미국과 이란 간의 15개 조항 협상에서 이란이 제시한 5개 역제안과의 접점이 마련되는지가 모든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셋째, 3월 물가 지표 발표. 유가 급등세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5월 FOMC의 통화 정책 기조가 더욱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의 무게 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삼성전자 및 스카하닉스 1분기 실적 발표. 헬륨 비축분 소진 속도가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반도체 산업 투자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 여부. 이 심리적 저항선마저 뚫린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각 자산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 골드 현재 3,900달러 부근이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한 구간이지만 이는 전쟁 종료와 경기 부양책 시작이라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연말에는 6,000달러대까지 경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성급하게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를 활용하여 환율 상승에 대한 해지, 위험 분산을 가져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현재 6개월치의 헬륨 비축분이 일시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여름까지 지속된다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유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기준 120달러는 단순 가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90달러대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4월 5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유예 기간 종료일일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상흔이 새겨지기 전에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창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 4월 5일의 지정학적 위기와 그로 인한 거대한 나비 효과는 결코 바다 건너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의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경제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의 시장에서는 절대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산을 분배하고 다가올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분할 매수 전략과 구체적인 플랜 B를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만 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폭풍 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현실 경제 채널은 매 순간 급변하는 자본의 이동과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의 민낯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경제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현실 경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채널에 준비된 다른 심층 분석 영상들도 꼭 시청하셔서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에 완벽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